지금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위도 없고 구호도 없고 피켓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을 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비난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관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것만으로 국가 전체를 긴장시키는 사람들, 바로 탕핑족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저항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집에 취직하는 전업자녀라는 최종 형태로 진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탕핑, 한자로 탕핑, 직역하면 평평하게 눕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2021년 4월이었습니다. 한 중국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일을 안 했다. 아무 문제 없다. 압박도 없다. 드러누우면 쓰러지지 않는다. 이 글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탕핑이라는 단어가 중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게으른 청년들처럼 보입니다. 최소한의 알바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침대에서 보내는 사람들, 한국의 니트족이나 프리터족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말들을 직접 살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결승선에서 질 거면 출발선에서 지는 게 낫다.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승부를 포기하면 아무도 널 이용할 수 없다. 3개월만 일을 안 하면 공산당의 힘이 소모되고 6개월이면 새로운 중국을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누워야만 했을까요? 탕핑족의 논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평범한 집 한 채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대졸 초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십 년이 걸리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영원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990년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개방했을 때 도심 부동산을 헐값에 살 수 있었고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현재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며 시작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게임입니다. 둘째, 열심히 일해봤자 남는 건 병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9996,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뜻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강요되며 거부하면 해고됩니다. 이렇게 몸을 갈아 넣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고 남는 건 번아웃과 우울증, 만성질환 뿐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과로사를 뜻하는 쿼라오스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그렇다고 반항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대놓고 정부에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위하면 진압당하고 온라인에 글을 쓰면 삭제되고 심하면 연락 자체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답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부품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너희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착취도, 소비도, 경쟁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탕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세대에서 터진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소황제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둘째를 낳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정책이었으며 벌금은 물론 승진 탈락, 심한 경우 둘째는 호적 등록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소황제입니다. 형제 없이 부모와 조부모까지 6명의 어른이 한 아이만 바라보며 모든 사랑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대도 함께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우리를 부양해라. 한 가문의 모든 희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2000년대까지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연평균 10% 성장했고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상황이 급변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취업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으며 물가는 올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황제들은 거의 전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대졸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2022년 중국 대졸자 수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1079만 명, 2026년에는 1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전년도 미취업자와 석박사 과정 수료자까지 합치면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3년 6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중국 정부는 이때부터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22.3%조차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 장단은 실질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실업률이라는 통계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만 포함하며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6명의 어른이 모든 것을 걸고 키운 아이가 사회에 나갔더니 자리가 없는 것, 이것이 소황제들의 현실입니다. 탕핑이 등장했을 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이 총출동하여 탕핑족을 비난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해로운 사상이다. 청춘을 낭비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분투 정신을 잃은 나약한 태도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고 커뮤니티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곧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탕핑은 오히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022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경제는 더욱 망가졌으며 그 와중에도 정부는 탕핑족들을 돌보기는커녕 계속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이란입니다. 바일란은 썩어 문드러지게 놔둬라 라는 뜻으로 탕핑보다 더 냉소적이고 절망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탕핑이 나는 게임에 참여 안 하겠다였다면 바이란은 다 망해버려라에 가깝습니다. 백지 시위 같은 집단 행동이 몇 차례 일어나기도 했지만 곧바로 진압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라진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찾은 최종 답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업자녀입니다. 전업자녀란 말 그대로 집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가정 살림을 도맡는 것처럼 전업자녀는 부모님 집에서 가사노동과 부모 돌봄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단순히 용돈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부모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무 내용과 급여, 휴무일까지 명시합니다. 캥거루족과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캥거루족은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직은 했지만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전업자녀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가정을 직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중국의 전업자녀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최소 1천만에서 최대 2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더우반, 웨이보 같은 플랫폼에는 수천 명이 모인 전업자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탕핑이나 바이란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탕핑이나 바이란은 기껏해야 온라인에 글 몇 줄 올리는 수준이었던 반면 전업자녀들은 영상을 통해 자신들의 사연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보여주었고 여론은 서서히 동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 사람들 탓이 아니라 사회 탓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업자녀는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업자녀가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부모의 동의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되는 것처럼 부모가 허락해야 전업자녀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이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첫째, 부모 세대는 비교적 부유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업자녀를 둔 부모 세대는 대략 1970년대생들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국유기업 민영화와 부동산 시장 개방의 수혜를 입은 세대로 당시 도심 부동산을 헐값에 구입한 사람들은 현재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중국 고도성장기의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많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망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전업자녀 개념이 가능해진 것은 일부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뿐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소황제들은 부모 입장에서 유일한 자녀이며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대상입니다. 부모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때까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임금 3D 업종에서 구국육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셋째, 부모 역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업자녀가 하는 일은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정서적 돌봄입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병원에도 함께 갑니다. 전문 간병인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간병인에게서 사랑이나 유대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안 그래도 하나뿐인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전업자녀로 함께 살면 사이도 좋아지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는 인력이고 어차피 용돈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주고 정서적 안정과 집안일까지 맡기면 나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의 끝은 어디일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매년 쏟아지는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산 격차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중산층 부모 세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해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낸 합리적인 대안이 바로 전업자녀이며 따라서 이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현상이 30년 전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불리던 청년들이 등장했고 당시 일본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낙관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어떨까요? 50대가 된 자녀와 80대 부모가 함께 사는 805개 문제로 사회적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전업자녀는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준비인가? 아니면 현실 도피를 위한 핑계인가?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핑계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0년 전을 보면 중국의 오늘이 보이고 중국의 오늘을 보면 어쩌면 한국의 내일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